56학번 20년 선배 되십니다. 제가 77학번이니까 아마 1936년생 전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의 기적의 중심 세력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이번 사태로 걱정이 많으시죠?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망을 품으시고 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통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평양에서 동창회 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성화신학교 이사장이시고 서부연회 연회장이시고 기독교 자유당 부당서였던 송정근 목사님의 외손사입니다. 손주사입니다. 예. 그래서 곧 이제 평양에서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김일성 광장 나오시죠? 그 김일성 광장 위에 있는 인민대 학습당이 남산현 감리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외무성이 평양 제3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평양제일백화점이 평양중앙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자리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미리 다 조사해 놨습니다. 통일되면 다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사태는 국진평화 통일을 위한 최후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총만 안 들었지 마지막 이념전쟁이요 사상전쟁이요 역사전쟁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제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정세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은 국제정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로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이 최후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하려는 세력과 통일을 막고 방해하려는 즉 체제유지 세력이에요. 고려연방제 세력입니다. 세력이 최후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동서독일이 통일될 때 서독에서 동독에게 내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슈타지 비밀 경찰의 문서만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동독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럼 왜 슈타지의 비밀 문서가 필요했느냐? 그걸 조사해가지고요. 동독 사람으로 간첩 활동한 사람은 다 용서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체제 안에서 먹고 사느라고. 그러나 서독의 자유와 평화와 축복과 복지를 누리면서 간첩 활동한 사람은 다 조사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의 간첩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민주당 슈미트 비서실장이 권토기암이라는 놈이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그동안 북한하고 내통했던 종북 좌파 세력이 제일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통일 안 되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 결백 세력과 부패 세력의 정면 대결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풀어드릴 건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해서 청렴결백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부요 속에서도 부정부패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그거를 조사하려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고요. 유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주도하려는 세력과 친중세력,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의 지금 국제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모였죠. 사실 100만이라고 떠드는데 많아봐야 98,000명입니다. 그리고 98,000명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 통진당, 노조, 전교조, 동원 한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내에서 나오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더 어디서 나와요? 중국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친중 정권을 세워야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동북아시아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게 그 세력과 한미 지도로 평화 통일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사를 주도하려는 세력과의 대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반통일 부패 친중 세력이 누구냐? 첫째, 여당 내 친이명박계 내각제 반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 내각제 하자는 거 있죠. 내각제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권력을 가지고 내각제에서 체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통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당 내의 친이명박계의 내각제 세력이 주도를 한 겁니다. 즉 김무성,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야당의 종북 좌파 세력, 여기는 통진당, 잔당과 전교조, 노조 세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또 내각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득권 부패 언론 선동 세력이 여기에 또 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선일보가 보수주의 신문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돌아서서 왜 돌아섰느냐? 조선일보 내에 종북 좌파 세력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필의 90%가 다 전라도입니다. 그런데다가 송영이라고 하는 최고 주필이 부정부패로 지금 검찰의 고사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홍석천이 아시죠? 홍석천이는 노무현 정권 때 주미대미 하면서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삼성이 돈으로 밀어주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그런데 그때 국내 정치 자금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낙마하는 바람에 졸지에 반기문 씨가 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천이도 굉장히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각제가 되면 내각제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중앙일보가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내세워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간첩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내에도 간첩이 있고요. 국회, 법조계, 행정부, 언론계. 황정엽 씨가 그랬잖아요. 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뿌락치들이 있는데 이 뿌락치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통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 세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상황은 PR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을 하려면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부의 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부의 적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남경필이가 오늘 탈당했죠? 조금 있으면 김무성도 탈당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의 피아가 지금 식별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뿌리가 있습니다. 현상은 기념되는 게 아니라 다 뿌리가 있어야 뿌리에서 가지와 줄기가 맺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볼게요. 국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건국해가지고 60년 하할 때까지 12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끌어들인 원조액이 그 당시로 20억 불입니다. 오늘날로 1000억 불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몇 불이 없어서 망했죠? 200불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 중에서 단
1달러도 헛되이 쓰신 게 없어요. 다 나라 민족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니까 대혼란이 왔죠. 4.19 이후에.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19도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프로테스트지, 이승만 박사는 이미 조병옥 씨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부통령 선거에 대한 프로테스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 매년 1억 불씩 도와주려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소련하고 경쟁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사한테 환율 정상화를 하라 그랬죠. 그 얘기 무슨 얘기니? 반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환율 정상화. 이승만 박사가 내 목이 잘리기 전에는 환율 정상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참에 하야를 공작했죠. 그래서 하야하자마자 허정 정권하고 환율 정상화를 딱 맺으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가치가 반토막 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5.16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하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하려니까 이승만 박사가 58년도에 니네 일본 놈들 36년 돈치했지 1년에 1억 불씩 36억 불 내라 그랬어요. 그때 일본의 외환 요구가 약 50억 불 됐을 때입니다. 그 일본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일본도 이참에 하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김일성이가 개입해서 김주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김주열 사건을 일으킨 핵심 총책이 북한의 공작원 이석입니다. 이석. 요거는 슈타지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김일성이와 호네커하고 한 얘기들이 다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야돼서 너무너무 혼란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정부를 일으켜가지고 18년 통치했는데 18년 통치했는데 통치자금이 8억 나온 거예요. 개인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 8억 중에 5억을 퇴직급조로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거고 3억을 전두환 대통령이 수사비로 쓴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단 1원도 박정희 대통령은 사사로이 쓴 게 아닙니다.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발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7년을 통치했잖아요. 7년을 통치했는데 비자금이 얼마예요?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대지장 만들었어요. 에? 다 아시죠?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은 이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오는 그 기적의 토후에 이 7년 동안 사실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와 완전히 이렇게 차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공로가 있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5년 통치하고 똑같이 2천억 원 비자금 때문에 지금 돈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5년 통치하고 김현철이가 다 해먹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햇빛정책 김대중 대통령 역시 5년 하고 홍삼 트리오, 얘는 혼자 해먹었지 여기 셋이서 해먹었어요. 그리고 아태재단 동상이 현재 7개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대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5년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봉화 마을을 졌잖아요. 그리고 노건평 형이 구속됐잖아요. 자, 이명박 대통령 5년 통치했는데 말년에 내곡동 사저 때문에 검찰 조사받았고 아들이 또 그 재판받았고 형 이상득 씨가 감옥살다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5년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썩은 거예요. 너무너무 썩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피땀 흘려 세웠는데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요 세력들이 특히 바로 직전에 이명박 세력이
걸려들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사하지 말라고 우병우 물러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타협할 사람이 아니거든. 왜? 청정적으로 택하니까. 왜? 이걸 적폐를 해소해야 통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이 세력들이 합해가지고 최순실이 건의를 통해서 이 난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LCT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죠? LCT 부산의 그 초고층 아파트 LCT, 이 LCT 사건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자, 우병우라는 사람은요, 처가가 부자라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민정수석으로 이런 걸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3대 세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지와 어둠과 감옥과 지옥 정권이 됐죠. 그래서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체제 유지를 해보려고 발악을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왜? 박근혜 대통령 외교 다 끊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대북 제재하니까 중국도 못 도와주잖아요. 러시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가 유지할 거는 다시금 좌파 정부가 서서 지원을 받고 내각제로 체제 유지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후에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에르미야서 20장 1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요야긴이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굵은 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고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지금 무슨 얘기냐? 요야긴이 자기 통치 기간 중에 자기 저택을 막 짓는 겁니다. 그때는 왜 재임 기간에 개인적인 이런 그 사택을 짓느냐? 당신의 아버지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에레미야가 책망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재단 만들어가지고 문화재. 근데 이화장 하나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제발 사정해가지고 당신 죽는 날까지 대통령 할 거 아니지 않느냐. 언젠가 퇴임할 때니까 퇴임하면 살 이화장만은 남겨둬라. 이화장만 남겨뒀습니다. 남겨뒀는데 수리를 안 해가지고 피가 새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화장 좀 수리하게 좀 어떻게 해보라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재임 기간에 사택을 지면 부정부패가 꼬이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히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나라를 세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쳐도 우리나라 끄떡없죠. 할렐루야. 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제물포에 와서 도착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사망의 철장에 묶인 것 같은 이 백성에게도 뭐예요?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2014년 항공위성 사진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평양, 그 유명한 평양, 송정문 목사님을 순교시킨 이 평양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됐죠.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기도문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워서 빛과 자유의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죠? 대한민국 기술진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도시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때부터 시작했죠. 1945년 10월 14일 기린리 운동장에서 그 김일성이가 처음 소련에서 등장시킬 때 사진입니다. 요 종이 있죠? 이게 소련에서 적어준 거를 미하엘 강이라는 애가 번역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공산정권 참여에 참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 뜻은 무슨 뜻이거니? 친일파래도 잘 드세요. 친일파래도 공산정권에 참여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친일파라 할지라도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 비록 대한민국에 내려가서 내가 수치화소문을 당하더라도 대한민국 세우는데 헌신할 거야. 한 사람은 다 내려왔죠. 기독교인들은 당연하죠. 공산주의 박탈에 내려왔죠. 그럼 요거는 이승만 박사가 이틀 후에 와서 연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일성이도 이렇게 빨리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온다니까 부랴부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6.25 전쟁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젠하워 당선자 신분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952년 12월 3일입니다. 휴전회담 때문에. 그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참 풍전도가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미군을 통해서 유엔이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저 선물해야 되겠는데 뭘 선물해야 될까 하다가 뭘 선물했어요? 고려청장? 이조백장? 태극기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누굽니까?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나토 사령관이요, 콜롬비아 총장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로 초인류 감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한국은 뭐예요? 갓 신생국인데 그나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진 거지 같은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내전을 겪는 나이베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지네 나라가 소중하지.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태극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 태극기를 선물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느냐.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왜 태극기를 선물했느냐. 첫째, 미국 니네 1905년 가스라 테프트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 뒤통수 쳤지. 일본 조선 먹어, 우리 필리핀 먹을게. 가스라 테프트 그때 뒤통수 쳤지. 그 다음에 1919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거 믿고 우리 3.1운동 했는데 안 도와주고 태극기 흔들었다고 팔 잘라졌지. 유관순 고생했지. 그러나 진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지금 도와주니 진짜 고마워. 그 대신에 째찌하게 도와주지 말고 왕창 도와줘.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이냐. 니네 미국 그래봐야 170명밖에 안 됐어. 우리 대한민국은 1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야. 이제 전쟁에서 복구하고 다시금 회복하면 니네 나라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셋째, 미국 니네라고 세계사를 리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 대한민국이 도와줄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나 보네. 근데 그게 이미 1904년도에 헐버트 선교사님의 예언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1905년 가스라 테프트 조약 맺을 때 선교사로서 미국에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그래서 니네 미국 반드시 한국을 배신해서 후회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진주만 폭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니네도 언젠가는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 그때 너희는 한국에서 인재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1905년도에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이승만